우리 장기 투자하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 맞습니다. 다만 어차피 장기 투자를 하실 거라면 저는 종목을 좀 교체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어차피 7만 원이니까 사신 가격 대비 큰 차이도 안 나거든요. 네, 큰 차이도 안 나고 또 최근에 이제 분식회계 관련된 이슈가 있었긴 합니다만은 그날 빠진 거 외에는 사실 크게 빠지지도 않고 있고요. 또 지금 자사주 매입 기간이기 때문에 또 크게 빠질 위치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손해보고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7만 원이면 매수하신 가격 위에서 충분히 팔 수 있는 기회는 나올 것 같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좀 장기 투자를 이 종목을 본다라고 예를 주셨는데 장기 투자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를 제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제가 셀트리온으로 좀 바꿔서 좀 봐드릴게요. 셀트리온을 이렇게 한번 쳐서 자, 셀트리온을 좀 보면 자, 셀트리온을 길게 좀 주가 차트 이렇게 쭉 당겨 놓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어쩌다 3만 원 하던 게 지금 한 20만 원대까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좀 이렇게 밑에서 이러고 있다가 이 회사 돈 많이 번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뭔가 이 회사가 좋아질 거를 좀 선반영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어차피 주가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비교를 셀트리온을 해드린 건데 셀트리온 자체를 지금 현재 봤을 때 저는 좀 올해 연초부터 셀트리온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셀트리온이 올해보다 향후 2, 3년 크게 돈 많이 벌 회사고 앞으로도 꾸역꾸역 성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만은 아쉽게도 올 한 해 주가는 지루한 박스권에 빠질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건 맞는데 주가가 그걸 반영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돈을 많이 벌더라도 이미 주가가 그걸 반영해 있으면 박스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과거에는 사가지고 가만 묻어놓을 만한 기업이었다면 올해는 지루한 박스권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감아들고 해서 가지고 수익 날 만한 종목이 아니다. 즉 장기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 얘기는 지금 문의를 주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똑같아요. 어차피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어찌 본다면 상장 이후에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앞으로 돈 많이 번다는 걸 반영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걸 반영한 상태에서 이제는 오르자니 비싸고 떨어지자니 싸고 이래서 지루하게 박스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부분은 지금 사신 가격이 7만 1,000원대인데 7만 1,000원 밑으로 훅 빠질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박스권이 계속 길어질 종목이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이 셀트리온 쪽에 관련된 여러 이 바이오 시밀러 쪽에 아무래도 이제 해외 오리지널 업체들이 이 바이오 시밀러를 한번 엎었다 가겠다라는 어떤 그 전략과 함께 약간 오리지널 약가를 지금 막 끌어내리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실적도 생각밖에는 좀 개선되는 속도가 약간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박스권이 그동안에도 박스권이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좀 장기 투자 관점이라면 요걸 가지고 가는 것보다 좀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타시는 게 저는 차라리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든가 또는 요즘 많이 두들겨 맞고 있지만 SK 하이닉스라든가 또는 삼성 SDI라든가 차라리 장기 투자라면 오히려 그쪽이 제가 봐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요거는 다음 주에 제 생각에는 당장 매입하신 가격 위로는 올라올 것 같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차라리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차익 실현하셔서 요즘 많이 빠지고 있는 IT 쪽에 차라리 장기 투자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가격대면은 좀 버티자라는 얘기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는 이 전해동박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일렉 포일을 전문 업체다라고 부르는데 이 일렉 포일이라고 하는 게 전해동박 즉 구리를 전기 분해를 통해서 얇은 구리박을 만든 것을 우리가 전해동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제 그걸 만드는 업체인데 이 회사가 이제 언제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했냐 하면 원래 이제 구리를 전기 분해를 해서 얇은 박을 만들어서 그걸 어디다 쓰는 거냐면은 원래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라든가 또는 TV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인쇄 회로기판이라고 하는 PCB가 있습니다. 이 PCB에는 전기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인쇄 회로기판 위에다가 얇은 구리박을 대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만드는 업체가 일진 머티리얼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일진 머티리얼즈는 원래는 어느 업황에 영향을 받냐 하면은 이 IT 제품이 많이 팔리면 거기에 들어가는 PCB가 많이 팔릴 거고 이 PCB 들어가는 이 일렉포일이 많이 팔리겠죠. 그래서 원래는 IT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IT 경기도 스마트폰 같은 거 작은 거 말고 TV 같은 큰 사이즈가 팔려야
거기에 PCB가 큰 게 팔리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원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TV라든가 뭐 모니터, 컴퓨터 잘 안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별로 업황이 안 좋고. 근데 다행스럽게도 일진머티리얼즈가 뭘로 살아나냐 하면 이 일렉포일이라고 하는 게 2차 전지 배터리 쪽에도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의 가격의 3분의 1을 쥐고 있는 게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고요. 이 배터리 속에는 또 2차 전지 일렉포일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지금 일진머티리얼즈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내면서 현재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전기차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일렉포일 쪽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고요.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렉포일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전기차 시장은 올해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 170만 대, 180만 대 정도밖에 출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2020년만 돼도 한 400만 대 가까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2025년이면은 거의 한 1000만 대 정도 수준 연간 출하가 될 거다. 이렇게 된다면 전기차 배터리가 많이 필요한 거고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일렉포일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이걸 지금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전 세계로 몇 개가 있느냐 하면 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진머티리얼즈가 1등이고요. 왜냐하면 이 일렉포일이라고 하는 게 좀 쉬워 보이지만 이게 불량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일렉포일을 생산한 기업이 5개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 그중에 지금 일진머티리얼즈가 가장 생산 캐파도 크고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데 지금 이쪽이 중요한 거는 너무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장기 공급까지 맺어놓은 상태고요. 이 물량을 또 대기해서 지금 말레이시아 쪽에 공장을 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공급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일진머티리얼즈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이미 확보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올해 대비 내년 사상 최고고요. 내년 대비 내후년 사상 최고고 2020년 대비 2021년, 2022년도도 계속 사상 최고일 겁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한번 투자해볼 만한 종목인데 다만 이제 일진머티리얼즈 최근에 빠졌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두 가지인데요. 요걸 반영해서 주가 좀 너무 비싸게 올라갔던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경쟁사가 좀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SK 쪽에서 중국에 있는 중국에 있는 일렉포일 업체 하나를 갖다가 인수해가지고 이제 일렉포일 생산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국내에서는 두산 쪽에서 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주가도 좀 제법 많이 올라서 약간 비싼 맛도 있는데 경쟁사가 들어온다니까 일진머티리얼즈 실적이 좀 훼손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고요. 그럼 어느 정도에서 방어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차트를 보면서 그 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진머티리얼즈 지금 보시면 이게 여기가 2017년 연초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올랐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앞서도 뭐 셀트리온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두 번째 하나는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좀 선반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니까 이제 너무 많이 올라버렸으니까 좀 빠진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적이 받침이 되는 기업은 이게 어떤 테마성으로 이렇게 오른 기업들은 나중에 지나보면 다 원위치를 하는데 실적 때문에 올라간 기업은 적당하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지면 또 반등이라도 나오고요. 빠지면 반등이라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일진머티리얼도 지금 이 가격대면 지금 작년 말부터 올 연초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과론적으로 여기서 뭐 크게 추세적으로 내려앉기보다는 올랐던 종목이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까지 뺐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좀 하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 하방을 잡을 수 있냐 하면 일진머티리얼즈 지금 2020년도 순이익 추정치가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한 1000억 정도를 벌 것 같다라고 업계에서 보고 있는데 그럼 한 1000억 정도 버는데 그게 또 실적 피크냐? 그게 아니거든요. 2021년, 2022년이면 실적이 더 늘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도 나올 것 같고 2020년도면 연간 한 1000억 정도도 이익이 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이런 회사를 내가 한 20배, 2조 정도 주고 사면 한 5% 수익은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2조 주고 사면 2020년 실적 대비해서 보면 5% 수익 나지만 2021년이나 2022년은 실적이 더 느는 거니까 그 실적 대비해서 보면 수익률이 5% 이상 나온다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한 2조 정도까지는 베팅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얘기는 또 바꿔 말하면 그럼 1조 5천억이라고 생각해 보죠. 2020년도에 한 1000억 정도 버는 회사인데 자, 1조 그러니까 1조 5천억이라면 버는 건 15배거든요. 15배면 수익률을 따지면 한 7%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회사에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이 어떤 종목을 내가 샀는데 한 연 한 7% 정도 수익은 나와요. 근데 앞으로 그 실적 대비 미래 더 좋아지니까 이 가격에서 한 7% 수익이 나오는데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진 거 대비해서 보면 미래 실적 대비 한 10% 정도 수익이 나오는 자리라면 그 자리는 사실은 좀 하반 경직을 볼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일진머티를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 하면 여기 왼쪽에 적혀 있는데요. 1조 6,900억, 한 1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지금 갇혀 있냐 하면 조금 애매한 가격이긴 한데 자, 이 가격에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 1조 5천억까지 빠져버리면 이게 한 3만 원 정도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1조 5천억 정도까지 빠져버리면은 2020년 실적 대비해서 거의 한 7% 정도 수익이 나온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까지 빠지기엔 너무 싸 보이고 대신에 요 4만 5천 원대가 2조 원이거든요. 2조 원이면 5% 수익 나온 자리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요 안에 좀 갇힐 가능성이 높아요. 당분간은. 빠지자니 미래 실적 대비 좀 싼 맛이 있고 올라가자니 미래 실적 대비 한 요 4만 5천 원까지 오면 연 투자 수익률 5%대까지 가버리니까 5% 밑으로 떨어지면 투자 수익률이 조금 만족스럽지가 않잖아요. 하다 보니까 요거는 요 안에서 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서 논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좀 어중간한 가격이긴 한데 자, 만약에 여기서 빠져준다면 그냥 들고 버티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고요. 대신 올라가 준다면 한 4만 5천 원 언저리에서는 한번 팔아주는 게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는 손댈 필요는 없고 대신에 제 생각에 요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위쪽으로 좀 갈 것 같은데 한 4만 5천 원 부근에 가면 여기서는 조금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팔아주시고 만약에 금요일도 빠졌는데 뭐 월요일 화요일 또 빠져버린다 이러면 거기서는 사실은 저는 좀 들고 버티거나 조금 비중이 한 30% 이미 되니까 더 사겠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요 종목 하나만 놓고 본다면 사실 더 빠지면 좀 더 늘리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이제 종목 이렇게 보다 보면은 좀 편한 종목이 있고 조금 불편한 종목도 있고 그런데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 편한 종목은 아닙니다. 뭐 다들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남북경협주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은 남북경협주 자체를 뭐 하나의 테마로 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최대한 북한을 좀 끌고 가려고 하는 좀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북한 입장에서도 현재 이 경제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최대한 미국과의 어떤 여러 가지 또 좋은 대화를 통해서 뭔가 좀 경제 원조를 좀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현재 정부 입장에서도 이번에 이 북한 문제를 좀 잘 이끌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 자체는 사실 하나의 테마는 아니고 실체가 있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이라면 사실 남북 경협주들 제가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남북 경협주 요즘 이렇게 보시면 실질적으로 남북 경협을 통해서 수혜를 볼 기업은 철도주 내에서는 현대 로템이고요. 또는 뭐 철강 내에서는 현대 제철이고 또는 건설 쪽에서는 현대 건설이고 또는 관광 관련해서는 뭐 아난티라든가 현대 엘리베이나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아티아이는 철도 관련된 기업인데 사실 대아티아이가 지금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남북 경협이 됐을 때 대아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어떤 수혜, 그러니까 남북 경협을 통해서 돈을 얼마를 벌 수 있다라는 이 수혜 폭을 보면 사실은 미비합니다. 별로 없어요. 근데 주가는 그 시장의 지금 주도주 역할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 역할을 하는 이유가 철도주 중에서 제일 가볍고 만지기도 좋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냥 대아티아이는 주도주다 이렇게 인식이 박혀 있어요. 근데 막상 남북 경협을 통해서 실적이 들어왔을 때 대아티아이가 얼마만큼 그 남북 경협 때문에 돈을 먹을 수 있는가를 봤을 때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본다면 약간 실체보다는 좀 뭔가 남북 경협에 대한 일정에 따른 시장의 트레이더들이 이 종목을 그냥 주도주로 잡아놓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언젠가는 뚜껑 열어보니까 주가 별로 뭐 없네 이런 개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요 얘기를 제가 차트를 보면서 바로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요 화면이 대아티아이 차트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 현대건설 한번 봐드리고요. 자, 이게 현대건설인데 자, 똑같이 움직였지만 대아티아이보다는 지금 아래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다음에 현대 로템을 한번 두들겨 보시면 현대 로템도 똑같은 패턴인데 지금 전고점 못 넘고 있죠. 근데 대아티아이는 지금 보시면 똑같은 패턴인데 그래도 다른 종목들보다 좀 위에서 놉니다. 어찌 본다면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인데 재무제표를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잠깐 좀 봐드리면은요. 자, 지금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작년 말 기준 장부의 자산에서 부채변 청산 가치가 얼마냐면 883억이고요. 1년에 보통 벌어들이는 이익은 적자 나는 기업은 아니고 1년에 한 70억에서 많이 벌 때 한 100억 정도 버는 회사입니다. 자, 그럼 지금 중요한 부분은 대아티아이가 지금 시가총액 6천억이거든요. 장부 가치가 한 800억대 하는 회사고 1년에 한 70억, 100억 정도로 버는 회사면
이게 원래는 얼마가 적당하냐 하면 원래 한 1,000억에서 놀아야 되는 게 적당한 거거든요. 근데 남북 경협 때문에 앞으로 돈 많이 벌지 않을까라고 올랐다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대아티아이가 남북 경협 때문에 앞으로 1년에 100억 벌던 회사가 500억, 600억 벌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 보고 있고요. 잘 벌어봐야 한 2, 300억 수준일 것 같은데 시세를 보더라도 그럼 2, 300억 정도 벌면은 사실 주가는 얼마나 적당하느냐? 2, 3천억 정도가 적당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6천억이라는 얘기는 사실 오버슈팅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기 때문에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일단 시장에서 남북경협조를 좀 해보고 싶은데 현대 로템을 하자니 너무 무겁고 현대제철을 하자니 그것도 너무 무겁고 현대건설을 하자니 그것도 사실 좀 무겁고 좀 가벼운 것 중에 뭐 없나? 그러니까 가벼운 철도 관련주 중에 그나마 실적도 좀 나오고 적자 안 내는 기업들 뭐 없나 하고 보니까 이 대아티아예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최근 5년 연속 흑자고요. 1년에 그도 한 70억 100억 버는 회사니까 만지기가 딱 좋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막상 남북 경협을 통해서 대아티아가 그럼 얼마나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건데 라고 놓고 봤을 때는 이게 한 1년에 한 700억 정도는 벌어줘야 지금 주가에서 놀 수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 남북 경협이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대아티아이가 1년에 뭐 700억씩 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때 끽해봐야 정말 200억, 300억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주가는 사실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대아티아이는 펀더멘탈로 보면 비싼 겁니다. 다만 뭐 코스닥 150 들어오는 일정이라든가 또 남북경협의 일단 시장의 대장주로 아직은 인식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투자자들이 뭐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들어온다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뭐 살까 대아티아이 뭐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아직은 일정이 살아 있죠. 당장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답방 물 건너 간 상태지만 제가 지금 연말에 철도 착공식도 있고 또 내년이 되면은 또 내년 초에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 또 그 이후로 또 북미 정상회담 또 기대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연초까지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쉽게 버릴 만한 시점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부분은 요걸 일단은 저는 장기 투자할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보유 기간은 한 3개월 정도로 우선은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고 한 3개월 정도 보는 데 있어서 이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차트를 볼게요. 3개월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주가가 보면 여기 6,000원대 하고 9,000원대 줄을 꺼놓으면 어쨌든 지금 요 박스권입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이 가격에서는 기대감이 살아 있더라도 언제든지 좀 실망스러운 얘기 나오면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가격이다 보니까 자, 이 밑에라면 일단은 들고 버텨 보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릴 건데 지금 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언제든지 조금만 실망스러운 얘기 나오면 갖다 엎어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편안하게 3개월을 끌고 가라 얘기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비중도 40%나 되시면 이걸 제가 봤을 때 좀 단기 매매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얼추 9,000원 위로 올라가면 조금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좀 밑에서 다시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결론을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금요일이죠. 어제 SK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SK 하이닉스만 많이 빠진 게 아니고 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IT 기업들 대부분 많이 빠졌는데 어제 어떤 이슈가 터졌냐 하면요. 삼성전자 목표가가 줄 하향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이슈가 터졌던 부분이 아무튼 최근에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이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반도체 특히 플랫폼 사업자들이 원래 서버 반도체 증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 이제 발주를 하던 부분들을 지금 뭐 미중 간의 마찰 때문에 경기도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약간 요 발주 시기를 좀 늦춰 잡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원래 계절적으로 4, 4분기가 반도체는 비수기인데 자, 이번에 이 비수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다라고 시장은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어제 많이 나왔던 얘기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반도체가 이번 4, 4분기 실적이 훨씬 더 안 좋게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어제 많이 나왔었고요. 그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두들겨 맞을 수 있는 당장 내년 1월 달에 발표되는 4분기 실적이 기대 이하일 거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어제 매물이 좀 많이 터졌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어제 애플 관련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퀄컴이 애플이 자사의 어떤 그 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애플이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신형 아이폰에 대해서도 판매 금지 신청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러면 또 IT 전체가 또 움츠러지면 국내 반도체 업체들 그게 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어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포함해서 국내 IT 기업들 대부분 어제 주가 급락을 했었고요. 자, 중요한 부분은 요게 지금 아직은 좀 복병은 복병이죠. 당장 1월 달에 발표되는 4, 4분기 실적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은 1월 달 실적 발표할 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기도 하고
두 번째는 또 퀄컴사에서 애플에다가 신형 아이폰에 대해서도 중국 내 판매를 금지시키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스마트폰 안 팔리면 거기에 따른 반도체도 덜 팔리는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또 복병도 지금 잡고 있고 이게 결국은 이 큰 대형주를 끌어내렸던 이유인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다음 주 월화 한 번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 뭐 사신 가격 대비해서는 이미 마이너스가 나 계신 상태고 지금 주가 61,800원인데 이걸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분명히 좀 더 또 추가 하락 출발할 것 같은데 자 그거다 그럼 파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버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히려 조금 여유가 있다면 까짓 거 뭐 더 사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왜냐하면 주가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뭐 좀 단기적으로 불안한 얘기 나오면 그걸 또 반영해서 빠지기 마련이고요. 나중에 이제 지나 보면은 뭐 별로 안 좋은 실적 내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반응했다는 얘기예요. 선반영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뚜껑을 열어봤을 때 실제 다시 좋아지는 분위기면 다시 또 올라가게끔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쪽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중요한 거는 올해 대비 내년도는 이익이 줄어요. 그래서 올해 워낙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 대비 내년도 이익은 주는데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 실적을 끌고 올라왔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스마트폰이 성숙 단계 떨어지긴 했지만 스마트폰 한 대당 들어가는 반도체 용량이 커져서 스마트폰 안 팔리는데도 스마트폰용 반도체 좀 많이 팔린 게 있고 두 번째는 뭐 구글을 포함해서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워낙 우리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많이 올리잖아요. 하다 보면 그걸 다 보관해야 되니까 서버 DRAM 증축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이 두 가지가 잠깐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때문에 올해 대비 내년도 실적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는 빠졌는데 중요한 거는 내년 대비 내후년 실적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빠지는 게 어찌 보면 기회가 될 건데 다만 저희가 적어도 반도체 비수기 실적이 4, 4분기, 1분기 비수기니까 내년 3월까지는 세게 올라가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요걸 좀 염두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은 어차피 지금 가격에서 한 번 더 흔들리더라도 심하게 흔들릴 가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움직이는 시기는 내년 3월 이후에 좋아질 거라 보기 때문에 요걸 좀 염두를 하고 한 2, 3개월만 좀 버티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거나 아니면은 좀 여유가 있다면 오히려 최악의 시점에서 오히려 물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어차피 좀 들고 계신 상태에서 저는 보유하자는 의견과 함께 좀 여유가 있다면 좀 악 소리 날 때 조금씩 더 모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는 얘기 함께 드릴게요. 제가 봐서 사신 가격대는 다시 갈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프리카 TV는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할 종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위치는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프리카 TV가 올해 순이익이 한 220억 정도 냅니다. 우리가 뭐 별풍선 쏘시는 분들이 많죠. 하다 보니까 돈을 잘 벌어요. 220억 정도 버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 내후년도 한 평균적으로 한 300억 정도는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300억은 나올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1년에 300억 정도를 번다면 아프리카 TV가 얼마가 적당할까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아프리카 TV 같은 업체가 국내에 많지 않잖아요. 뭐 별풍선 팔아서 먹고 사는 이런 기업들이 많지 않은데 하다 보니까 약간 여기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줍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그래도 아프리카 TV가 경쟁 강도가 강하지가 않고 또 별풍선을 통해서 아주 안정적인 이익을 좀 내는 부분들도 있고 또 매니아들도 많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적어도 버는 거 대비 15배 정도는 방어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목표가는 한 20배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300억 대비 15배면 4,500억이고요. 300억 대비 20배면 6천억입니다. 자, 요 얘기를 기억하시고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럼 4,500억과 6천억이 어딘지가 궁금하죠. 4,500억이 어디냐면은 4,500억이 어디냐면 여기가 4,500억이고요. 6천억이 어디냐면 여기가 6천억이에요. 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아프리카 TV가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던 이유는 적어도 한 4,500억 정도는 뭐 해도 될 만한 기업이다 했기 때문에 이까지 올라왔던 거고요. 이 가격이 빠지면 여기서는 좀 하방을 잡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인데 대신에 6천억 부근에 가니까 어떻게 되나요? 선반영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막힙니다. 그럼 지금 가격권에서는 어쨌든 간에 위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열려 있는 상태니까 뭐 여기서 팔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올라가면 팔아준 게 좋은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저희가 이 5만 5천에 한번 고점을 그러니까 5만 원 위에서 한번 고점 치고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다들 5만 원 넘어가면 또 팔려고 할 거니까 5만 원 넘어가는 걸 기다리기보다는 대충 4만 5천 원 위로 올라가면 팔아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은 좀 장기 투자보다는 여러분 박스권을 염두하고
단기 매매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아프리카 TV의 경쟁 강도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유튜브를 포함해서 많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TV가 좀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불안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 박스권 염두하시고 단기 매매로 대응하자라는 얘기 드릴게요. 단기는 괜찮습니다. 네, 단기는 괜찮고요. 대신에 장기로 끌고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단기 괜찮고 중기 괜찮아요. 네, 장기는 아니다는 얘기 먼저 드리고요. 그렇게 이유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항공업체들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떤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지만 기업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주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항공회사가 돈 많이 벌려면 사실 딴 거 없습니다. 항공기를 더 많이 들여와야 돼요. 그러니까 리스로 항공기를 더 많이 들여와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항공회사들이 지금 리스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항공기도 꽤 많은데 이걸 또 리스를 통해서 항공기를 더 많이 들어온다는 게 지금 상황에서 구태 필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 대한항공이나 지금 대한항공의 향후 지금 계획을 보면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이 성장하려면 백화점 많이 지어야 되는 것처럼 대한항공이 성장하려면 항공기를 많이 가져와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대한항공의 계획을 보면 앞으로 항공기를 더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크게 세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장하지 않으면 주가는 장기 투자할 매력은 없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는 안 좋다.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대신에 보유기간을 뭐 짧게 한두 달이든 또는 한 3, 4개월 이렇게 중단기로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중단기로 봤을 때는 왜 괜찮느냐 하면 자,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항공기를 도입할 때 달러로 그러니까 리스를 빌리기 때문에 달러 부채가 많거든요. 두 번째 또 이 기름값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근데 지금 요 환경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FMC에서 금리를 딱 올리고 나면 한동안 금리 인상이 없다 그랬죠. 이 얘기는 달러 약세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럼 달러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유리한 환경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당분간 달러가 좀 약세로 떨어질 가능성이 내년에 초에 많기 때문에 그럼 항공주는 거기다 수혜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국제 유가 자체가 너무 올라가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경기 부양해야 되는데 물가가 자꾸 올라가게 되면은 경기 부양하는데 조금 힘들어지죠. 하다 보니까 물가 올라간 걸 저지시키기 위해서 국제 유가 올라가는 걸 자꾸 막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유가도 사실은 세게 올라갈 수는 없는 환경이에요. 그 얘기는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어찌 본다면 단기적인 어떤 환경이 유가는 크게는 안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고 두 번째는 달러는 좀 떨어져서 지금 달러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라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좀 강하게 많으시긴 한데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자, 먼저 최근에 올라가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이유가 아직 살아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고점은 뭐 뚫고 올라가겠죠. 근데 다만 이제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이 항상 4만 원 부근에 가면 좀 막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대한항공이 1년에 지금 벌어들이는 이익이 한 3, 4천억 정도밖에 못 되거든요. 1년에 3, 4천억 벌면 주가 보통 한 4조 정도 가면 막힙니다. 그래서 잘 못 가요.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3조기 때문에 한 4만 원 라인 부근에 간다는 얘기는 시가총액이 4조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4조 가버리면 그때부터는 잘 못 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은 장기 투자하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지는 않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올라가기에 좋은 환경인데 예전에도 보면 항상 4만 원 부근에 가면 막힙니다. 4만 원 부근에서 가서 막히는 이유가 솔직하게 대한항공이 뭐 1년에 1조씩 벌 회사는 아니거든요. 끽하면 아마 한 4천억 정도 벌 그림이니까 대충 4조 부근에 가면 즉 4만 원 부근에 가면 막힐 기업이라고 염두를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3만 한 7, 8천 원대 정도 오면 판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